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이자 사업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두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형님이 설립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택배 포장 작업을 하면서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인생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하죠. 가끔은 드라마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흥미로울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진짜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마땅히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일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남편과의 삶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는 저희가 겪은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됩니다.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 때문에 서로 사이가 점차 더 가까워졌고 결국 이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여러 해 된 부부지만 아직도 서로에게 많은 존중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매니저였던 그는 자상하면서도 꼼꼼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치를 인정해주고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하고 손재주가 뛰어나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잘 없죠. 그는 시작해서 내가 있으니 든든하다. 너 없으면 이가엔 어떡하냐 등의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의 표현이었지만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보이려 노력하게 되었고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제 어머니는 남편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듬직하며 쟤를 아끼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을 루뚱이 막내라고 농담했고 남편의 형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존경받는 분이 있는 시댁에서 남편이 받는 대접은 처음 뵙는 첫 순간부터 차가운 인사로 인해 급격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나 친엄마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차가운 눈총을 보내며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 졸업하지 않고 직업이 그대로인 이유로 깊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아들도 마땅찮은데 제가 눈에 찰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가진 것도 없는 홀어머니 쓰라이 자랑고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났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이 말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며 손을 휘저으셨어요. 어떤 일말의 관심도 질문 하나도 받지 못한 인사자리였네요. 남편의 형 역시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었죠. 거만하게 앉아서 남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본체만 채 아예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자 몇 번 말을 붙여봤지만 그것마저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렇다고 인성이 나쁜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었고 구박을 받는 것보다 아예 무시당하는 것이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죠. 하지만 이런 집안에서도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과 아내인 제 형님이었죠. 형님이 바빠서 우리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인사하러 간 날에 형님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아니면서 왜 굳이 나가야 해? 싫었는데 그래서 남편은 형수님은 다르다며 저를 설득하였어요. 아니야, 귀찮아도 가자. 우리. 형수님은 다르게 하셔서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저는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어머나, 너무 예쁘시고 고우시네. 우리 도련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 도련님도 잘 부탁드리고요. 드디어 동서가 생긴다니. 제가 너무 좋아서 어제 잠도 잘 못 잤지 뭐예요. 이런 따뜻한 말로 저를 환대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저는 얼떨떨했어요.
형님은 정말로 인간적이고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무뚝뚝해 보이시는 분을 만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활기차시고 사랑에 차 있으신 분이었죠. 제 배경이나 학벌은 고려하지 않으셨고,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형님을 만나러 다녀왔을 때 결혼을 고민하던 제 마음이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날 형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을 생각조차 못 했었는데, 이제 형님 만난 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여전히 혼자서 생각해보면 형님을 만나지 못했었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인사할 땐 농담처럼 말하게 생각했는데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급한 마음으로 형수님을 부르겠다고 말하고 웃으며 환영해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아버님은 저희 결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친정 엄마의 응원과 형님의 지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작은 전세를 얻어주시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받을 수 없어서 거절했고 모은 돈으로 작은 원룸과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나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만 빵 만들길 반대했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다 결국 재수해도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만 건져냈던 것이죠. 그는 정식으로 제가 제빵 기술을 배우고 저는 커피를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네요. 저희가 모아두었던 전 재산과 대출까지 무리해서 받은 때라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신혼이 무색하게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게는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했죠.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힘들고 수고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때마다 형님은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시작할 때 큰 돈을 미련 없이 내어주시고 인테리어도 직접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 모든 도움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 진짜 삐질 거야. 이거 나랑 잘 지내 달라고 주는 느무리 동서 그러니까 받아줘. 나는 형제도 없이 잘나서 동서랑 자매처럼 지내고 싶어서 그래. 원래 동생이 가게 하고 이러면 언니가 가서 보증금도 못 해주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내가 해줄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우리 투닥거리고 그러자. 진짜 자매처럼? 응. 아니 그래도 형님 이게 얼마냐? 우리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여기 인테리어는 괜찮아요. 크지도 않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냥 남편이랑 칠만 새로 할까 하던 참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디저트 가게라면 그럼 인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응, 모르지. 그런 건 나 같은 사람한테 맡겨야지 말이야. 나한테 맡겨만 줘. 다 내가 알아서 해버려야겠다. 아우. 이러면서 형님은 자신이 나서서 저희 가게를 맡아서 하셨어요. 가게가 어찌나 예쁘게 꾸며졌던지. 저희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을 타고 잘된 것에는 눈에 띄는 인테리어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형님은 부잣집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업으로 바쁜 아버지 아래에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했다 하셨죠. 항상 여동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여동생 하나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제가 잘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주셨습니다. 형님은 스스로도 굉장한 능력자이신 분이셨습니다. 직원만 30명이 넘고 외국 바이어들도 늘 상대하시는 큰 회사의 오너이십니다. 정말 바쁜 와중에도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시고 틈틈이 우리 것들을 챙겨주시는 분이셨죠. 형님에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조카를 지금도 제 자식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찌나 의젓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조카는 저희 가게 디저트를 좋아해서 가끔 혼자 우리 가게를 찾아와서 제가 내주는 케이크나 빵을 먹으면서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 앞에 앉아 턱을 굳히고 열심히 이야기를 듣는 자부는 남편이 하기도 했어요.
아유, 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누가 보면 조카가 아니라 자식인 줄 알겠어요. 그만 좀 봐, 내가 질투한다. 그러자 조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우 삼촌이 질투하나 봐요. 어쩌면 우리 서로 좋아하는 걸 들켰나 봐요. 어머, 그런가 봐요. 괜찮아. 질투해도 괜찮으니까 매일매일 와야 돼요. 나는 너를 하루라도 못 보면 속상하니까.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맛 나는 것 같아요.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건이 있던 그 날까지는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전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는 게 너무 바빴고 속 깊은 형님과 조카도 역시 자세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가끔 형님이 푸석한 얼굴로 나타나 요새 바쁘다고 잠을 못 잤다고 해도 우울한 모습을 보여도 요즘 사업 때문에 고민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미련한 저는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조카가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헬스로 나타나도 요즘 학원이 바빴다고 둘러대는 말을 그냥 믿었던 저는 그야말로 바보, 멍청이 있죠. 어느 날 새벽에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잠결에 전화를 받는 것 같던 남편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잠이 확 달아났어요. 무언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불길한 예감에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네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자기야? 얼른 옷 입어, 형수님이 돌아가셨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방금 형에게 전화가 와서 형수님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돌아가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고 전했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까지 달려갔더니 까칠한 안색의 아주버님이 우리를 맞더군요. 자다가 집사람이 없어서 나가봤더니 욕실에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부딪혔었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때 응급실에서 형님의 이름을 불러 의사가 보호자를 찾았어요. 우리가 뛰어갔더니 의사가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다행히 심박은 돌아오셨어요. 얼른 수술해야 하니 동의서에 사인하세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은 형님은 밤새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깨어날 가망은 없었지만 아직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하늘에 감사하며 가게 일을 제쳐두고 매일 형님을 면회하기 위해 중환자실에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밖에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과 오후에 꼭 찾아가며 형님의 몸을 닦아주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형님이 건강히 돌아오실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지금까지 힘들었을 텐데 제가 모르고 그저 죄송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쉬시고 얼른 일어나셔서 현수와 엄마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돌보겠으니 힘들어도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여러 사람에게 친자매로 오해받을 정도로 서로를 돌봐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시어야 합니다. 알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친절하게도 자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간호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제 이런 이용 속에서 형님의 병세가 나빠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잠을 자는 듯한 채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방문에는 가족들이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의 형은 면회를 하러 가면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수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서히 2주에 한 번씩이 되었다가 결국 한 달에 한 번씩만 방문하게 되었어요. 들어가려니까 제가 형님을 보러 가는 것을 꺼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남편이 결정한 일에 저는 고집을 부릴 수 없겠죠. 이렇게만 태우며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시조카 역시 우리가 주걸 탐탁치 않게 안아했습니다. 힘든 애를 자꾸 부르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우리 가게에도 못 오게 했지만 이후에 중학생이 되었으므로 공부를 해야 한다며 만남을 막으셨습니다.
원래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고,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라 손자를 회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가게 손님도 끊기고 우리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가게를 배달 중심으로 전환한 후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디저트를 만들고 낮에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카로부터 온 전화에 반가워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조카는 울면서 아니 현수야, 왜 그래? 어떤 일이야 말 좀 해야 알 수 있잖아. 너 거기가 어디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조카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숙모, 엄마가 없어졌어요. 난 병원에 있는데 엄마가 여기 없다고 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놀라서 병원으로 급히 가서 조카는 코로나 때문에 밥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출입이 어렵고 면회가 불가능했던 때 엄마는 너무 그리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형님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었다. 그동안 아빠가 허락하지 않아서 오랜만에 엄마를 보지 못한 데서인지 그날은 꼭 엄마를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이미 태웅에서 엄마가 떠난 사실을 들었다. 그래서 놀라운 마음에 전해야 할 것이었던 건 형님이 정말로 그 병원에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이미 퇴원 절차를 밟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것도 이미 석 달 전 사실이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형은 화만 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무슨 관련이 있어 알아서 하세요. 뭐하고 신경 쓸 일 없이 내 일을 처리해. 바빠. 그럼 나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야겠어.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줬어. 참 이상해. 너가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 다른 꿈이라도 있는지 물어볼까 했는데 평소에는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현수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도 어느 병원으로 옮겼는지 알아야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어. 현수가 거기 왜 갔어? 너희가 현수 만났냐? 우리 현수 함부로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안 되겠네. 찾아가겠다고? 뭘 찾아가? 우리가 어린이 알아서 할까? 죽으면 연락할 거야? 테니 신경을 끄고 너희 일이나 할 것이냐? 확 전화를 끊어버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괜히 등골이 옥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이었지만 형님의 상태는 고비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꼭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형님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우리는 일단 시조카의 집으로 데려가 다독이고 안심시켰습니다. 못 본 사이 중학생이 된 조카는 키가 훌쩍 커버린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카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할머니가 잘 생각 주시지. 시조카는 망설이는 눈치더니 니다. 사실 나는 조금씩 사실을 알아나갔어. 그 내용은 가장 경악스러웠지. 사실은 할머니와 어떤 아줌마가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그 아줌마와 어딘가 나가고 집에는 거의 없어. 밥이랑 빨래는 이모님이 도와주시고 아빠도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겨줘. 그런데 그 아줌마랑 아빠가 곧 결혼한다고 해. 뭐, 결혼이라니 누가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겠어. 그 아줌마와 할머니가 우연히 그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학원에도 못 다니고 누워있다가 집에 있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봐. 그 아줌마가 대체 언제 자기가 결혼하게 될지에 대해 말하다가 현수는 눈물을 터뜨리고 그러자 어렵게 말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현수 엄마가 말했더니 금방 끝날 거라는데 오해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년 봄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숙모 우리 엄마가 죽으면 조카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저는 안쓰러운 조카를 안고 등을 쓸어주며 남편과 눈으로 소통했고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형님에게 아픈 아버지가 계시지만 몇 년 전부터 치매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시며 최고급 시설이고 항상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아주 잘 지내시죠.
형님이 병원에 계신 이후로는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서 잘 지내시는지 얼굴도 뵙고 말버디 되어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치매이긴 하시지만 조용한 성격에 아직 건강한 편이시고, 하지만 그렇게 머지않는 시기에 세상을 떠나시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전부 형님이 물려받게 되실 텐데, 이젠 그 형님마저 없으니 남은 사람은 시조카 한 명뿐일 겁니다.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조카를 저희 곁에 두고 싶었지만 시모는 귀엽고 당장 아이를 돌려보내면 난리를 쳐서 제대로 밥도 못 먹이고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급히 조카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현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돌아가셔서 내가 책임지고 건강하게 돌보겠으니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매일 전화로 몰래 작은 엄마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줘.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겠죠.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생각했던 대로 아줌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건네어 아이를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죠. 아이의 핸드폰 번호도 변경하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내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형님을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에서도 다음 목적지를 알 수 없었죠. 자주 찾아와서 제 얼굴을 알고 계시던 중환자실 간호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졌을 뿐이었어요. 저희도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동생이 사라진 지 꽤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오지 않을 분이 아니라서 좀 의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퇴원한다며 어디 충청도 쪽 요양원으로 간다고 했다고 해요. 요즘 환자분들의 상태가 갑자기 좋아져서 우리도 희망을 갖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충청도에 있는 요양원들을 하나씩 다 찾았어요.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형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네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형님께 속으로 기도를 했죠. 형님,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꼭 저를 찾아주세요. 기적을 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오후 충청도를 지나 전라도까지 가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코 핸드폰을 확인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문자에는 군데군데 오타가 섞여 있었지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동서나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에게 와주세요. 얼른 제 손이 떠는 채 문자가 왔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의아해했어요. 장소는 충성도 외제 한 산골 속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과 함께 요양원으로 뛰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도착해서 보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두 눈으로 보아도 의아한 형님이 계셨어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있는 치매로 인해 쓰러진 노인들 사이에서 형님은 외면당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님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살며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형님이 눈을 떴다. 네, 형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를 알아보는 듯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보는 것이 도대체 몇 년 만인지요. 그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간병인이 간호사를 불러왔죠. 그러자 형님 손을 놔보고 놀란 간호사가 의사를 불러와서 형님을 알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당 의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죠.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묻자 의사는 머리를 갸우뚱하며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을 우리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중환자실에서 바로 호흡기를 떼고 오셨다고 해서 며칠 동안 제 긴장한 정도를 모르겠어요.
다행히 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더니 반사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일반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시지도 않더라고요. 뭐랄까 반기는 듯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희와 남편은 의사의 동의를 받아 형님을 곧바로 근처 시내의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야 해요. 궁금하면 직접 오셔야 한다고만 하세요. 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경찰. 수사가 있을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약간 어렵겠지만 제 부탁에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님을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형님의 상태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졌죠. 그동안 남편은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비밀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현수에게 연락했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속 깊은 현수는 우리가 이야기해준 대로 잘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입원한 지 일주일이 흘린 어느 날 햇살이 따뜻한 오후에 현수가 남편에게 이끌려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현수를 발견했다. 형님의 눈에 금방 눈물이 차올랐고 5년 만에 보는 아들을 품에 안고 엉엉 눈물을 터뜨렸다. 현수야, 내 새끼.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거야 라며 우리 연수가 이제 어른이라는 사실에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는 죽지 않았다. 엄마, 다시 어디 가지 마. 엄마를 보고 싶었어라며 부둥켜 안아주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는 현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진정된 후 형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일어서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난 것. 자랐지만 늘 외로웠던 형님은 아주버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애정에 빠져들어 그것이 진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동안은 별일이 없었지만 자신의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형님도 큰 돈을 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날 경제적인 상황을 너무 숨기는 남편이 이상에 몰래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은 내연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연녀를 만나고 선물을 사주고 내연녀에게 집까지 얻어다 주는데 월급을 거의 다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주버님이 두 집 살림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형님은 결혼을 정리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은 곧 관계를 끊겠다고 엎드려 빌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그 당시 형님은 뱃속에 현수가 자라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 울며 매달리는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형님은 아주버님을 용서했다고 했어요. 또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마음도 컸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런대로 몇 년을 살아가다가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은 다시 바람을 피웠더라는 거였죠. 그런데 더 기이한 점은 아주버님의 내연녀가 예전에 만나던 그 여자였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와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나던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의 재산을 노린 아주버님이 그 여자를 떠나고 형님과 결혼한 후,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며 두 집 가정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한 번 들키면 정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속해서 두 집 가정을 이어가며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1년 동안 꾸준히 증거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마무리한 상태였지만 불운히도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문제가 생겨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너 이혼 변호사 왜 만났어? 나랑 이혼할 거야? 이거랑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해. 너와 여자가 아직 만나는 걸 다 알아.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내 변호사와 얘기할 거야. 재산은 물론
현수도 다시는 못 볼 거란 걸 알아. 넌 누구길래 나를 보라고 말해. 너만은 그만둬. 나도 지쳤어. 내 기분을 맞추며 좋아 보이려 하고 사는 거 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됐어서 끝내자. 나도 너와 이혼하곤 기다렸어. 다행이야. 앞으로 같이 가지 않을 테니 기대해. 너와 내 엄마랑 둘이서 정리하고 결정하고 뒤로 물러나고 뒤돌아보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둘 다 집에서 나가. 뭐 어떻게 우린 함께 해온 게 없다고. 어딜 나가라 말아야. 이 집은 내 거야. 너 결혼할 때 뭐 한 푼이라도 가져왔는가? 이 집에서 모든 것을 전부 내가 한 것이다. 너희 집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걸 너희 엄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난리를 벌이고 있구나. 너희 집에는 무지하게 상남자 집 같았던 고시원이 있었지. 모르겠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될 텐데. 그래서 그 여자와 그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그 정도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는데 뭔가 머리에 큰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듯했다. 중간에 정신을 차리면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초조한 듯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형님과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아저씨가 라고 외쳤다. 호출했고 다시 한번 형님이 머리에 강한 고통을 느끼셨고 그 후로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형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신을 잃고 어느 곳인지 모르는 곳을 헤맬 때 그때 동생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를 불렀어요. 돌아오라고, 힘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현수랑 함께 기다리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 목소리가 들렸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동생.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눈물만 흘리며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곧바로 상담을 받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형사분쟁 형님의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는 그동안의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형님이 폭행을 당했던 그날 밤의 음성도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 소형 녹음기를 켜놓았고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동시에 형님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형님에게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왔고 동시에 현수를 저희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일이 진행되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우리 가게와 집을 찾아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행패를 부리고 만나주지 않아 전화를 걸어 쌍욕을 해대더군요. 저야 남이니 그렇다고 치이더라도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이자 아들인데 그 둘이 남편에게 부리는 행패는 차라리 원수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형에게 멱살을 잡혀내 동쟁이 처지고 마구잡이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시호에게 악담을 들으며 따귀를 맞았습니다. 매일 엉망진창인 골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제발 가게에 나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뒤탈이 없다며 꾸역꾸역 가게 나가곤 했어요. 어차피 가게도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가슴 아팠죠.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남편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이고 가슴의 상처는 아마 영원히 아플지도 모르겠죠. 시모는 물론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악단을 했다고냐쇼. 너를 찢어 죽여도 마음이 시원찮은 년이 도둑 같은 년이 우리 집을 망치려고 들어왔지. 개 같은 나를 죽여버릴 거야? 내 아들이 잘못된 것을 보니 너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거야? 제발 좀 그만해주세요. 그런 말씀하시고 천벌을 받을까 두렵지 않으세요? 어머니 형님도 사람이시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입 다물어. 너 돈에 눈이 높아서 그 여자가 좋다고 생각해서 돈 없겠다고 저러시는 거죠? 내가 그 속임수에 속는 줄 알아요. 남의 속을 썩고 편쳐 사는 법도 모르는 것이 있나튼 않겠어요. 천박한 남편과 같은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놀며 배운 그들끼리만 알려지는 지식으로만 내 머리가 혼란스러워 참을 수 없어서 고함을 질렀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큰 아들만 따로 있고 둘째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대체 왜 이래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가로막아야 할 엄마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 주세요.
둘째도 내 자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괴롭히나요? 시모가 전하는 너머로 나쁜 말을 쓰지 않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누군데요? 저 냄새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빠를 닮아서 공부도 못하고 빈티난 얼룩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아들. 그 새끼는 어릴 때부터 망하고 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문법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싫었어. 이번 일만 잘 풀렸으면 너희들은 내 인생에서 완전 아웃이었다. 무식한 것들이 마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개소리를 하는 소리의 남편은 그저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흥분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었죠. 그 후 남편은 조용히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동생에게나 자식에게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우리도 그냥 사람처럼 살자. 다른 사람들이 미끄러진 길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하지 말고 남편을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결국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한동안 우리를 괴롭힌 그 두 사람은 곧 구속되었고 고의로 형님을 해치려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형님이 죽었다고 말한 형부로부터 우리를 처음으로 병원으로 불러서 증거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님이 죽은 줄로 오해하고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다행히 빠른 의료 조치로 형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아마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부가 죽으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상속과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조카는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이기도 하며 그들은 우리와 연락을 갖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버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버지도 생각했던 것보다 일찌감치 가시지 않자 초조해진 이들이 중환자실에서 그를 퇴원시킨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무언가를 해낸 것이었다. 그동안 그들은 그의 통장과 카드를 마치 자신들 것인 것처럼 낭비했다. 특히 한 여자는 마치 자신이 왕비인 것처럼 그의 신용카드로 쇼핑을 즐기고 다녔다. 이들이 모두 공동으로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그는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여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청구한 것인데 알고 보니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남동생도 마찬가지로 앞길이 막힐까봐 놀란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모든 배상을 해주고 딸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덕분에 내 여자친구는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 국선 변호사만 대동해 재판을 받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재판에서도 가관이었고 사고였다고 말했어요. 그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이 모든 것은 내 여자친구가 계획적으로 시킨 것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모든 것을 다 내 여자친구에게 돌리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내 여자친구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며 그냥 아파서 쓰러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었어요. 따로 없었어요. 물론 잠깐의 시간 동안은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형제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어요. 모든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치료에도 강인한 의지를 보여줬죠. 아직까지 모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도 함께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다른 이들보다 밝고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가 임박해 있지만 현수는 공부를 잘해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예요. 현수는 변호사나 검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현수의 꿈을 끝까지 응원할 거예요. 생각해요. 대표가 없어서 잠시 주춤했던 형님의 사업도 다시 더 크게 성장했어요. 형님이 없었던 시기에도 똘똘 뭉쳐 기다렸던 직원들이 있었기에 사업은 다시 날개 돋치듯 번창했고 저희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희가 하던 디저트 역시 사업에 포함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저희는 눈을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는 형님과 조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아니 언니는 저를 친동생 그 이상으로 대해주시고 저 역시 언니를 제 친언니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역시 저희가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죠. 이렇게 저희 가족은 누구에게도 서비직트, 아무 이상적, 붙여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비직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그런 일을 극복해내고 더 강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부터 낳아주신 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이번 일을 통해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형님의 건강도 걱정이고 현수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한 모르죠.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저희 곁에는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모였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라고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이겨내고 좋은 결실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